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식사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또 우리의 식습관 중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되니 하루 한 잔씩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경우 이형 당뇨와 관상동맥 질환 예방에는 좋지만 뇌 혈류 흐름을 느려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커피의 경우처럼 어떤 식품이 내 몸에 맞을지 알아두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영상에서 언급하는 음식들은 드실수록 건강해지는 식품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음식을 처방해 드립니다입니다. 지은이 리나 레누투비 아우렐, 미아 글라세, 펴낸 곳은 반니입니다. 이 책은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 같은 증상을 화학적 약이 아닌 건강에 관련된 음식을 처방함으로써 우리 몸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방법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어떻게 생기나? 만성염증은 면역계가 탈진했을 때 생깁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약 500ml 정도의 산소가 폐로 들어옵니다.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류를 통해 혈액세포로 전달됩니다. 혈액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이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도 함께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세포에 손상을 입혀 염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에 나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도 안 하고 담배도 피면서 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보죠. 그럼 세포에서 막대한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이 방어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망가뜨리고 거기서 만성염증이 시작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런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에 가하는 손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도 소량의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약 25세 정도부터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인 항산화 물질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베리 종류 등을 통해 음식의 형태로 그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집니다. 장내 세균총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 염증이나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총이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장내 세균총이란 한마디로 우리 장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균과 미생물을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 이 세균의 총 무게가 1.5에서 2kg 정도 되죠. 내장은 서로 다른 수백 종의 착한 세균과 나쁜 세균이 더불어 살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세균들의 숫자는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적어도 10배 정도 많습니다. 대략 100조 마리 정도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세균에 더 가까운 존재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몸속 대부분의 면역계는 위장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면역계는 내장벽에 들어있는 면역세포와 착한 장내세균, 군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된 정말 멋진 시스템이죠. 염증과 싸우려면 이 면역세포의 수용체에 착한 세균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대신 나쁜 세균이 그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염증이 생기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위장관 속 분위기가 우리가 느끼는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가장 덜 알려진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면역계의 70에서 80% 정도가 몰려있는 곳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니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장내 세균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당뇨, 알레르기, 천식, 다발성 경화증, 자폐증, 심혈관 질환, 일부 암 등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와도 소통해서 우리의 체중, 성격, 심지어는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뚱뚱해지는 이유가 그저 운동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내 세균총의 효율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비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은 우리의 식탐에 영향을 주어 자기를 다른 세균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특정 음식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날씬한 실험 참가자에게 과체중 참가자의 장내 세균총을 이식했더니 날씬했던 사람이 뚱뚱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세균이 우리로 하여금 배가 고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살이 찌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내 세균총과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만성 염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적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치가 낮아지면 우울증과 시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래 들어서는 세로토닌의 효능을 강화하는 항우울제 처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에서 발견되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겨우 5에서 10%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에 숨어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위장관입니다. 위장관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세로토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장내 세균총은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 1. 설탕 없는 식생활에 익숙해지자. 생채소가 결장에 사는 이로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설탕은 사악한 세균이 사족을 못 쓰는 진미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눈앞에 보이는 단 음식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사악한 세균에 이롭게 작용하죠.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나쁜 세균은 단 것을 더 달라고 뇌에 아우성칩니다. 식이섬유는 결장까지 내려가 몸을 보호하는 이로운 세균에 의해 처리되는 반면 설탕, 즉 당분은 소장에서 혈류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장에 있는 착한 세균들이 먹을 것이 남지 않죠. 이렇게 해서 혈당 수치가 치솟게 되고 그럼 췌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몸속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면역계가 과도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장내 세균총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염증이 발생하죠. 그럼 우리 몸에는 당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당분이 위장관 어느 부위에서 흡수되느냐, 당분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리고 당분을 어떤 종류의 음식으로부터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흔히 먹는 백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중 절반은 과당으로 분해되고 나머지 절반은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것은 주로 과당이라고 합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 무익한 반면 포도당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적은 양이기만 하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뇌가 활동하는 데 없어선 안 될 것이죠. 다만 포도당을 빵이 아니라 채소에서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소장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은 우리 장기와 몸을 쓰나미처럼 덮칩니다.
반면 천천히 결장해서 처리되는 포도당은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개울물처럼 천천히 들어오죠. 잎채소와 다른 채소들은 훌륭한 포도당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의 경우 당분 수치는 낮은 반면 식이섬유 수치는 높습니다. 빵에서 나오는 당분과 달리 시금치는 결장까지 내려갑니다. 이후 그곳에 사는 착한 세균들이 시금치를 천천히 분해해서 당분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내부 장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일 없이 우리 몸은 당분으로부터 천천히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설탕을 먹고 있고 이것이 장내 세균총에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독성도 강하다고 하니 우리 감각을 위해 설탕 디톡스를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이 설탕 먹는 습관을 깨는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주 정도는 설탕의 섭취를 완전히 자제하고 이것을 다른 유형의 감미료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면 설탕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촉발되거든요. 설탕 디톡스를 하고 나면 평소에 즐기던 단맛이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설탕 디톡스 방법 1. 설탕 디톡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분에 대한 욕구가 치솟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녹차를 한 잔 마신다. 2. 이를 닦는다. 3.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나 자몽을 먹는다. 4.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한다. 5.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설탕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줄 격려의 한마디를 부탁한다.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가꾸며 단맛을 즐기는 법칙 5가지. 1. 우선 청량음료와 모든 가당음료를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최악의 감미료 중 하나입니다. 2. 빵 굽는 것을 좋아한다면 밀가루와 설탕이 없는 빵을 구워서 드셔보세요. 3. 생각날 때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도록 초록색 바나나를 얼려두세요. 4. 아이스 캔디 대신 유기농 자몽을 얼려두세요. 5. 과일 샐러드가 먹고 싶을 땐 베리류를 듬뿍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방 2. 영양 사냥꾼이 되자. 당지수와 영양. 설탕 흉내 음식에는 막대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몸에서 포도당이라는 당분의 일종으로 분해되죠. 설탕 흉내 음식에는 막대한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설탕 흉내 음식이란 당지수가 높고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성분은 낮은 음식을 말합니다. 빵, 파스타, 흰쌀밥, 피자 같은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 탄수화물은 몸에서 포도당이라는 당분의 일종으로 분해됩니다. 단기간 동안 몸에 대량의 포도당이 유입되면 혈당 수치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를지는 탄수화물의 당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당지수는 50g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신속하게 올리는지 측정한 값입니다. 몸의 방어체계가 붕괴되어 당분을 모두 태울 수 없게 되면 몸은 여기서 남은 당분을 지방세포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하락하고 1시간 후에는 다시 배가 고파지면서 뭔가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설탕 흉내 음식은 설탕처럼 대단히 중독성이 강하고 많이 섭취할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가공 처리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그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1시간 반 정도가 지날 때까지 결장 속에서 생채소의 분해가 시작되지 않고 분해가 모두 마무리되는데도 약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은 악당으로 취급하는데 사실 탄수화물 농도가 낮은 음식을 대량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장내 세균총을 풍성하게 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모두 탄수화물 농도는 높고 영양분과 식이섬유 함량은 낮은 설탕 흉내 음식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채소를 통한 탄수화물 섭취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채소는 탄수화물 농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안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결장까지 내려가 착한 세균의 연료가 되어줍니다. 결장까지 내려온 뒤에야 포도당이 몸속에서 잘 통제된 방식으로 천천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면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버섯이나 당근으로 탄수화물 50g을 섭취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2에서 7%밖에 안 되거든요. 즉, 당근은 그 자체로는 당지수가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몸에 좋은 지방, 생선, 발효식품, 레드와인, 그리고 pH가 낮은 음식들은 모두 큰 도움이 됩니다. 처방 3. 채소를 실컷 먹자. 흔히 채소의 중요한 성분이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밖에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이섬유가 소장을 분해할 수 없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식이섬유가 결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결장에 도달한 식이섬유는 착한 세균의 이상적인 영양분이 되어주죠. 일부 식이섬유는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부릅니다. 세균을 위한 먹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식이섬유의 상당 부분이 착한 세균들의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식물성 식이섬유를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장까지 내려갈 수 있죠. 둘째, 식이섬유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모두 가지고 결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결장에는 착한 세균들이 이 성분들을 이용합니다. 착한 세균은 식이섬유를 이용해 증식하고 또 위장관을 뒤덮어 독소가 우리 몸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면역계를 더욱 강화하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건강에 이로운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 아마씨, 해바라기씨, 패션프루트, 콩가루, 아보카도, 자두, 땅콩, 감자, 헤이즐넛, 블랙베리, 완두콩, 호박씨, 호두, 양파, 콩, 올리브, 키위, 라즈베리, 비트, 붉은 양배추, 흰 양배추, 바나나, 당근, 블루베리, 콜리플라워, 싹채소, 콩나물, 숙주, 배, 딸기, 토마토, 자몽, 오렌지, 사과. 처방 4. 지방을 현명하게 선택하자. 요즘에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는 범인이 지방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장기는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뇌와 심혈관계가 그렇죠. 우리 몸이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할 때도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식단의 당지수를 낮춰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적어도 20에서 30%는 지방 성분이어야 합니다. 지방도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장내 세균총에 좋고 어떤 것은 나쁩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에 좋은 지방은 너무 적게 먹고 나쁜 지방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지방에 속하는 것은 주로 동물성 지방과 오메가6입니다. 이런 지방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염증이 일어나기 쉽죠. 지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포화지방엔 버터,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제품, 가공육, 코코넛 오일 등이 있고 단가 불포화 지방에는 올리브유와 아마씨유, 호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유에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식품 가공 업체의 처리 과정을 통해 포화 지방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렌치 프라이, 쿠키, 인스턴트 소스, 사탕,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팝콘 등이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이런 지방산을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알파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은 둘 다 중요한 성분이고 특히 세포벽을 만들고 몸속 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항상 건강에 이롭습니다. 염증을 억제해주죠. 반면 오메가6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사주할 수도 있거든요. 오메가3의 섭취가 적은 상태에서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산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오메가6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성분이고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메가3의 공급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바다와 식물이죠.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에는 DHA와 EPA가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오메가3가 주로 잎채소, 아마씨, 호두 등에 들어있습니다. 자연에서 오메가6는 주로 씨앗과 견과류에 들어있죠. 처방 5. 조리 온도를 낮추자. 식물성 항산화 물질은 많은 열을 가하지 않아도 가열에 의해 불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42도씨라는 낮은 온도에서 사라진다고 하지만 사실 올리브유나 다른 일부 기름에 든 항산화 물질은 30도씨 정도에서 파괴됩니다. 튀긴 음식은 코코넛 오일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코코넛 오일은 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날 음식의 이로움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가열하면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파괴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리 온도를 높이면 독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아크릴아미드입니다. 이 성분은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나옵니다. 조리 온도가 160도씨를 넘어가면 가장 흔히 일어나는 반응은 단백질 분자가 당 분자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산물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지방과 결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것은 지질산화라고 하고 그 산물은 최종 지질산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과 최종 지질산화 산물을 먹는 것은 위로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몸에서 염증을 부추기고 만성염증과 만성질환에 기여합니다. 이런 음식에는 다크로스팅 커피나 굽거나 튀긴 빵, 비스킷, 쿠키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릴에서 굽거나 튀기는 등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 가금류, 육류를 요리할 때도 오븐의 온도는 100도씨 이하로 유지하세요.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가금류는 내부의 온도가 적어도 70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류의 경우 살짝 익힐 때는 50도씨 정도, 완전히 익힐 때는 70도씨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56도씨 정도에서 익혔을 때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처방 6. 가끔 몸에 재부팅의 기회를 주자. 이 처방을 괜히 책 제일 뒤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단식에서 핵심은 세포들의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해 없이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착한 세균의 성장과 증식의 기회를 부여해줄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영양 밀도 높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염증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여러 과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유전자의 활성화를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후속 유전학의 장점을 챙기면서 원치 않는 유전자의 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인 셈이죠. 이것은 체중 감량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하나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이, 임산부, 모유 수유모인 경우나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라면 단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장내 세균총을 위한 단식 법칙 1.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건너뛰거나 저녁 간식을 건너뛰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 2.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먹거나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1시간 정도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변화를 실천에 옮기세요. 4. 아침을 거르고 싶지 않다면 아침에 그린 스무디 같은 것을 드세요. 앞에서도 말했듯 생채소들은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소화기관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결장의 세포들까지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섭취해도 아침 식사 후로 2-3시간 정도는 기관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차를 마시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식탁입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저자가 소개하는 레시피도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